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시는 깊다 시간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최고의 아름다운 춤. 그게 뭐냐면 아직 그 인맥은 힘을 근육을 완전히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록 이파리는 물이 한껏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 때문에 바람을 맞으면 아주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실록의 아름다움, 연하면서도 강함,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키워가는 그런 힘들이 나무마다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2시간 동안 이곳 결성향교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명륜당 아카데미 5월 10일 시심 시간입니다. 먼저 그 산문을 읽기 전에 저 개인적인 신간 시집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비 476번으로 지난 3일, 3, 4일 전에 6일 날 막 인쇄소에서 출판사로 막 온 책에다가 사인을 하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직 그 책을 못 받았어요. 저자본으로 출판사에서 20권을 줍니다. 근데 또 당일날 또 해설을 쓴 분하고 또 몇몇 친구들하고 한잔하고 그 사이에 또 몇몇 사람들 만날 때 저녁 드리고 지금은 책 요 앞에 놓여 있는 요 책을 밖에 없습니다. 요 책도 사실은 오늘 이현주 시인한테 사인해 드렸는데 제가 잠깐 디스플레이 하느라고 꽂았습니다. 김현자 작가, 이현종 시인 2022 초여름 2022 이렇게 사인해서 올렸습니다. 60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화가 전만성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데 몇 편을 보시더니 시가 참 쉬워졌다. 또 정감이 있어졌다. 그런 말 하대요. 아무래도 그 젊었을 때 시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 지점에 가 닿을 거야. 나는 시골에 있지만 이 정도 시를 잘 쓰는 존재야. 이런 어떤 그 어깨에 힘이 좀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 지점을 이제 조금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글을 쓰면서는 딱히 다음이나 다다음에 꼭 책에 이게 들어갈까? 그러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기준점이 먼저 쓴 시집 또는 먼저 쓴 산문집보다 더 나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벼랑에 매달린 것처럼 기존의 언덕바지 위에 올라가 있는 놈까지 벼랑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이제는 쓰는 재미를 해서 출간하는 재미가 아주 이어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조금씩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집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집보다 이 시집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욕심껏 엮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 한 편 낭독하고 시작할까요? 작가의 낭독. 어떤 작품을 낭독할까? 그냥 대충 펴서 나오는 거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은 어디서 올까? 뒤편의 힘입니다. 제가 근시기 때문에 잠깐 안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의 힘. 쓸모도 없는 발가락. 며느리 발톱 하나가 닭발 뒤편에 달려있다. 수렁이나 철망에 빠져보면 안다. 허공만을 딛고 있던 작고 못난 발가락이 마지막 버팀목이 된다. 지켜준다는 건 조용하게 뒤편에 있어준다는 것이다. 똥 싸는 일을 뒤를 본다고 쓰는 얼간이도 있다마는 뒤를 본다는 것은 알을 낳는다는 말이다. 희망을 돌아본다는 약속이다. 해가 뜰 때까지 매일 까치발을 딛고 있다가
닭은 발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소중한 건 뒤편에 있다. 뒤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뒤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백. 야, 그냥 백이 돼주는 거죠. 백. 그리고 우리가 막 쓰는 말인 것 같아도 이 백이라는 말이 좀 괜찮은 말이에요. 그렇죠? 뒤도 있고 또 충청도 일본식 발음으로는 또 가방도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뒤에서 쓰러질 때 잡아주는 손 있잖아요. 자전거를 맨 처음 배울 때 뒤에 자전거를 붙잡아주던 아버지의 손, 삼촌의 손, 그런 거. 엄마는 이만큼 앞에 가면서 이렇게 손이 좀 뒤에가 있죠. 보폭이 작은 자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어머니가 멈칫멈칫하면서 가는 그 뒤편으로 향한 어머니의 손의 각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백인데, 백이 없으면 허전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 돌아봤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난 죽은 겁니다. 그런 얘기 하죠? 산자만이 그림자를 갖는다. 백이라는 것은 일종의 삶의 버팀목이기도 하고 또 정신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향기이기도 하고 그림자이기도 하고. 희망을 돌아본다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지편인 것 같아요. 희망을 낳는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른 시가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나왔네요. 남은 59편은 여러분들이 손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서랍에서 뽑은 산문은 어머니의 한글 받침 무용론입니다. 먼저처럼 적정히 읽으면 그 다음 분이 받아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자기 감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도 자기 속도로.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예. 어머니의 한글 받침 무용론 이정으로. 어머니의 첫 편지는 아버지가 보낸 군사 우편에 답장을 보낸 거라신다. 10월에 군대 가서 이듬해 2월에 내 누나를 낳았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퍽퍽했겠냐. 긴 한숨을 쉬신다. 그래도 그때가 그중 행복했어. 마음이 숯불 같았으니까. 말해놓고 부끄러운지 눈길을 돌리신다. 내가 한 통 쓰면 아버지는 대여섯 통 보내왔어야. 빙그레 웃으며 자랑하신다. 휴가 나왔을 때마다 시부모님 눈치 때문에 없는 빨래를 모아서 냇가로 가면 문지방에 까치발 딛고 서서 휘파람을 날리곤 했어야. 못 들은 척 빨래 방망이만 두드린 게 지금도 후회가 돼. 돌아보기라도 해줄걸. 내 가슴만 방망이질 쳤지. 그걸 붉어지신다. 내가 보낸 편지에 받침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가 근무하는 전방부대에서 계래군이 보낸 암호인 줄 알았다고 농담도 하셨지. 충청도 사투리를 다 늘려서 써놓으면 세종대왕이 스산태한 분이라도 해도 불가요. 좀 더 할게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도 어머니는 편지를 2통이나 보내주셨다. 내 동생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거라 맘하고 다른 것도 썼다. 뭔데요? 하고 여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쓴 거란다. 물론 내게 쓴 편지에도 받침은 장판 위 방구레에다 깔아두고 초성과 중성만으로 암호 문자를 보내왔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해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눈물을 잘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보내주셨었건만 군대라는 습진 곳에 와서 흥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대 후 어머니 편지 때문에 눈물때나 뿌렸다고 했더니 뜬금없이 요즘 군대가 빠지긴 빠졌구나 하신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너한테 처음 쓴 거야. 짐짓 얼굴을 돌리신다. 어머니는 요즘도 아버지께 편지를 쓰신다. 몇 년 전에 내가 주고 온 교무수첩에 쓰신다. 교무수첩에 어머니께서 적어나가는 기러기 꿈소리치는 몽땅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연이 있습니다. 좋은 종이 놔두고 왜 하필 교무수첩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네가 노조한다고 종통 써졌냐? 네가 아직 선생들 다룬다고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런다. 그럼 왜 가끔 달력 빗장에다가도 쓴대요?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으니까 눈이 안 좋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력 뒷면에다 핵심만 대글자 크게 쓰는겨. 핵심이 뭐래요? 연애 결혼한 놈이 편지 알맹이도 모르냐? 뭔데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굵은 손가락에 있고 보며 5글자를 댄다. 아마도 아버지는 저승에서 학교 선생을 할 거요. 어떤 선생? 그야 물론 국어 선생이겠지. 어미가 보낸 편지에 빨간 펜으로 받침을 달며 무식하다고 욕하고 있겠지. 수업 말고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을까요? 그야 물론 술, 담배 전 학생들 꼬드겨서 같이 술 마시는 일을 하고 있겠지. 아버지가 사실 알코올 중독 아니었냐? 선 좋은 걸 거두며 어미에게 보내 답장 대피시키고 있겠지. 근데 왜 답장이 안 와요? 꿈결에다 보내 꿈속에서는 자주 읽어. 뭔 내용인데요? 깨면 다 잊어버려. 그래도 매일 밤 잠들라고 하면 막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려. 너한테도 편지 오냐? 아니요. 꼬박꼬박 받침을 쓴 네 편지는 못 읽는 거요. 받침 없는 교무수첩만 보다가 한글을 다 잊어버린 거요. 어머니께 오는 답장에는 받침이 없어요? 당연하지. 넌 영어로 온 편지를 언문으로 답장하냐? 받침 없는 글에는 받침 없이 보내는 게 당연한 거요. 나만 혼자 남겨놓고 간 양반이 무슨 낯으로 글자마다 받침을 들이밀었냐 하면서 밤늦도록 어머니는 한길 받침 우용론을 하신다. 세종대왕이 나를 먼저 만났으면 받침을 아예 없앴을 텐데 저 쓸쓸한 웃음, 아버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눈가의 주름살, 저 상형 문제에도 받침이 없다. 코 고는 소리도 개구리 소리도 받침 하나 없는 여름바다다. 재밌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말을 하면 녹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음해요? 안 하죠.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에 남죠. 그래서 어머니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나도 요대로는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문장들은 있어. 보고 싶어요, 자식아. 뭐. 그래서 이 산문을 써서 입말을 쓸 때는 입말을 아래 위로 과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는 엄마가 아니고 일반 대중 독자, 일반 대중 독자들이 재미있도록 더 살을 넣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는 뭐 개새끼 왜 이렇게 짖는디야 이런 거는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더 넣죠. 제가 지금 그런 가상적 공간을 하나 마련했어요. 버스, 그 다음에 55세에서 60 올백으로 머리를 넘긴 남자 운전수, 그리고
간헐적으로 정거장마다 타는 77, 8세에서부터 90세까지 주로 혼자 사는 할머니, 엄마죠, 엄마. 이 둘 사이의 나이 차는 거의 띠동갑 정도 되는 그 띠동갑 먹은 그 이연조 시인 나이 또래의 그 버스 운전사와 운전수와 거기에 타는 아직은 소녀인 동네에 혼자 사시는 과부 댁들의 과수댁들과의 노념한 와이담 이렇게 해서 60편을 쓴 다음에 요것을 시집으로 묶고 요 내용을 그대로 연극 무대에 올리는 거. 그래서 그 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심 때 한번 읽었던가요? 얘기만 해주세요. 요 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압니다. 제목이 80인데 60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운전수가 60살이고 탄 사람은 80입니다. 저렇게 배치를 잘 해놨나 모르겠어요. 제목 8순입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기사 양반 잘 지내셨나? 무릎 수술한 사이에 버스가 많이 컸네. 북망산보다도 높구먼. 한참만이요. 올해 연세가 어찌 되셨대요? 여드름이 거뭇거뭇 잘 익은 걸 보니까 30은 넘었죠? 운전대 놓고 점집 차려야겠네. 민증은 집에 두고 왔는디 골다공증이라도 보여줄까? 안 봐도 다 알요.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경로석에 앉아요. 성장판 수술했다면서요. 등 뒤에 바짝 젊은 여자 앉히려는 수작이 꾼 중에서도 우찌리구만. 오빠 후딱 달려. 인생 뭐 이시오. 다 짝 찾는 일이죠. 달리다 보면 금방 종점이요. 근데 내 나이 30에 그 짝이 지나치게 연상 아니여? 사타구니에 숨긴 민증 좀 까봐. 거시기 골다공증인가 보게. 그런 야한십니다. 남자들만 합니다. 거기에 골다공증 오는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30대, 20대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홍성교도소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유머나 이 정도의 에로티시즘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그냥 깨소금이자 그냥 하여튼 추어탕에 미꾸라지 가루하고 같아. 꼭 있어야 할 삶의 어떤 건더기 윤활유이자. 그래서 표현을 그러고 돌려서 말해. 예전에 그 어머니 학교에 이런 거 있죠. 동네에 5분이 사시는데 3분은 팔순 노인네들이고 또 2분은 남정네야. 가지고 요 5분이 뭐하냐? 우리 집 하우스에서 겨우내 이웃을 놀아. 겨우내. 우리 집 마당에 하우스가 있거든. 동네에 마당을 만들어줬어요. 세멘트를 이렇게 딱 해서 동네 분들 대처로다가 자식 들어오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 집 텃밭 반 잘라가지고 만든 주차장에다 쫙 대. 그래 좋은 일 하는 거지. 동네 입구니까. 거기에다가 하우스까지 졌어. 동네 창고는 본래 우리 마당에다 우리 아버지가 진 거예요. 하우스는 우리 자식들이 졌어. 거기 털을 이만큼 내놓자고 말한 거는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결국 뭐 나라에 뺏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우스에 5분이 다 와서 놀아. 얼마나 겨울에도 따뜻한지 몰라요. 낮에는 뭐 이렇게 난로 같은 거 안 켜도. 그래서 이웃을 놓으시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야, 그 이웃 놀 때 그 말팔 놀 사람 없어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5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말판 놀 사람 없어졌다. 넷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들아 내려와라. 뭐 누구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누구시구나까지 알아. 그 중에 앓고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구나. 그럼 어디래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렇고 다 그래가지고 홍성의료원에 모셨다. 그리고 이따 저녁 때 들릴게요. 그리고 끊어 차 조심하고 내려와라. 그러면은 이제 된 거야. 죽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벌써 뭐 다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된 거지. 이렇게 말판 놀 사람 없어졌다. 이렇게. 이게 돌려 말하기 또 서로가 그 아들하고 나 사이에 공유된 정보, 공통된 정보를 서로 이중으로 얘기하지 않는 충청도 화법이죠. 이게 시하고 닮아 있어요. 독자하고 나하고 뻔히 아는 사이는 얘기할 필요 없죠. 제목, 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다가 종달새, 삐비비비, 보리는 파랗고 이런 거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냥 우리는 뭐 무슨 송화가루 날리는 윤사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비가 왔다. 무슨 노란 분첩을 바른 작은 웅덩이가 보인다.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지점을 다 시간과 공간을 그 계절로 압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의 화법, 이야기법이 시하고 그리고 개그하고 좀 닮아 있어요. 개그도 그런 압축이 있거든요. 건너뛰기. 시인들 중에 제가 이보장이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 몰라도 썩기 좋은 괜찮은 시인들이 충북, 충남에 많이 포진하고 있고 개그맨들은 8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참 코 고는 소리도 개구리 쏘기도 받침 하나 없는 여름밤이다. 이 삐르르 삐쫑 울고 꾀꼬리 울고 사실 받침이 씌우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깍깍. 구구구구 비둘기. 비둘기는 받침 없이 울어요. 네. 우리가 매미도 맴 이렇게 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매미 진짜 우는 소리 보면 염소 우는 소리 보면 받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모든 개들이 이렇게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들을 야 오늘은 지읒 받침으로 울어야지, 오늘은 니읒 히읗 받침으로 울어야지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자연의 소리들은 다 초성과 중성으로 바람도 휘 이렇게 불지 않아. 사실 이렇게 불지. 바람이 휙 불었다 이거보다 말이죠. 교무수첩에 쓴 연애 편지. 이제 교무수첩에다 이제 연애 편지를 쓰겠죠. 위에서 교무수첩을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 산문에서는 우리가 이야기 말이 시에서 자꾸 사라져요. 이런 연습도 사실은 필요해요. 땡땡땡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쓰는 거죠. 개구리의 말, 돌멩이의 말, 느티나무의 말, 기와장의 말. 사물이 말을 하는 걸 내가 받아 적는 연습. 말 시리즈. 저는 한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사물이 만약 인간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의 말을 빼버리면 하나의 제목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시의성이 있도록 빨대의 말. 하죠? 그러면 빨대 해놓으면 금방 이거 환경공해 문제일 거야. 아니면은 이렇게 몸이 호리호리한 뭐 이런 거 얘기하나?
그러니까 이 안에 빨대의 말에서 의말 빼고 빨대로 글을 썼다가 빨대를 지우고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있는 시가 있습니다. 작별. 이 그 빨대는 너무 운명적으로 처음에는 좋아했죠. 예쁜 입술이 이렇게 자기를 쫙쫙 빨아대니까 정말 황홀한 그 아주 좋은 이쁜 여자와의 키스지. 일단 옷을 한 번에 벗기더니 그냥 빨아대느냐 말이야. 그냥 투명한 드레스 입고 나도 좀 나름 섹시하게 있었지만 탁 뽑자마자 말이야 그냥 막 물에다가 잡아쳐넣더니 그냥 막 너무 급해 애가. 근데 이 빨대는 그 바닥 콧구멍 바닥 거북이의 콧구멍에 박혀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피가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나 자신을 하고 작별하고 싶은 그 빨대의 자기 운명에 대한 한탄과 고백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그런 작별하고 싶은 이놈의 운명과 작별하고 싶은 작별이 꾸민 그러한 불온하고도 불행한 그런 운명에 관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충청도 말로 또는 경상도 말로 우리가 입말로 작품을 쓸 때 사실과 진실에서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향해 가서 사실을 재료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는 사람은 천안 서북경찰서 구퉁이에 있는 눈이 동그란 5인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뺑소니 조사단.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글을 쓰게 해서 사실을 적게 한 다음에 그 글을 보지 않고 사실을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빈틈이 하나만 보이면 거기서부터 뺑소니인지 아닌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히 사실을 적어서 드러내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군대 가는 젊은 청년들의 정신 감정하는 조사관, 이런 사람들 일관성 있게 쓰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의해 작가는 일부분의 사실을 어떤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이 하나 있으면 사실과 똑같은 크기의 사실들을 생생해내는 거예요. 요만한 사실이 하나 있어서 요가 가지고 작품이 안 되니까 요만한 사실을 하나 더 창작해가지고 그 사실들을 빼맞춰서 진실로 가는. 거기다 이제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넣으면 이제 소설이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작가들이 쓴, 시인들이 쓴 입말이 이거 정말이야.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참 대답하기도 어렵지만 어리석은 질문 중 하나가, 이정록이는 엄마가 시인이요. 엄마가 어떻게 이 말들을 다 해. 야,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 이정록은 어떻게 그 말을 이렇게 숨결 하나 안 틀리게 다 기억했대 라고 말할 때,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지요 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다 의자로 보여야까지 엄마 말입니다. 나머지는 작가 이정록이 엄마가 빙의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태주 서인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 나태주 서인 사모님께서 화자가 되어서 화답시를 씁니다. 제가 사모님을 몇 번 뵀죠.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20살 때 처음 뵀으니까, 제가 20살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공주 금강 어부집이라고 큰 느티나무, 그거는 옮겨 심어서 죽었어요. 터미널 옆에다 이만한 하나 심었다가 죽었죠. 그 느티나무 밑에서 처음 뵀는데, 금악동, 공주 금악동에 사실 때 그 철대문을 열으면 거기에 감나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조그만 기와집에 사실 때 거기도 좀 자주 갔었죠. 그렇지만 그때 사모님께서 3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되셨겠죠. 40대 초반이나 그때 한두 번 이렇게 차, 과일 얻어 먹거나 사간 소주하고 새우깡이를 좀 먹고 했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서 25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모님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모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 적은 것처럼 시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는 시는 내가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에 대한 정보와 그 사모님이 아주 각별하게 나태주 선생님을 기도로서 신앙심으로서 병간호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의 딸내미가 대단한 운동권이었는데 오래오래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해서 평론 활동을 하는 나미네라고 하는 평론가인데 서울대학교 국문과 출신의 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좀 미남이 있었어요. 그때 다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2학년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정보만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제가 발현해서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사모님이 쓴 거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지금도 나태주 선생님이 사모님께서 쓰신 글이라고 막 돌아다니니까 나태주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나태주 선생님이 아주 솔직하시고 진솔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극구 발표를 해서 또 책에다가 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나태주 선생님 사모님께서 쓰신 것으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걸 더 바로잡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시집에다 그냥 이정록 시로 그냥 넣으면 되겠구나. 59편의 시가 60편이 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고마워요라는 시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집을 자꾸 가르치는 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셔서 한자 아시죠? 직구라고. 오늘 가슴에서 지금 향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는 조파입니다. 아주 예쁜데 이거는 이제 흰 페랭인데 안에 보랏빛 점이 있고요. 페랭이가 이렇게 향기가 진한 거를 오늘에서 처음 알았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보는 데만 또 얘가 작지만은 키가 좀 큰 애들은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어서 바람에 이게 탄력 있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만 보는 것으로도 이미 황홀해서 이놈을 갖다 코에다 댈 생각은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초로 아름다운 페랭이는 이 키 작은 페랭이는 우리 시골에는 없었어요. 그냥 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비꽃 빛깔의 그 페랭이가 막 모내기 막 뭐가 이렇게 벼이삭이 익어갈 가을 초가을 정도에 이게 이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크가 커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요만큼에 꽂았는데도 계속 코에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만 제 가슴이 건조해서 자꾸 시들어가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상상력의 시인이십니다. 교무수첩에 쓴 연애 편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떠나신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곳에서 내려다보기에 얼마나 조마조마하신지요. 오늘은 흙비 내리고 날씨 또한 굳습니다. 구름이 꼭 아버님 얼굴빛 같습니다. 간경화에 서람에 얼굴 검으셨던 아버님. 한참을 우러르다 술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술잔에 대고 부르니 술의 낯빛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버님, 교무수첩은 잘 받으셨는지요? 한식날 집에 들러 어머니의 교무수첩을 찾아보았건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신 다음 해였나요? 제가 고향집에다가 교무수첩을 하나 놓고 왔지요.
새 학기가 되면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선생님들의 호감을 사려고 교무수첩을 나눠주거든요. 그중 하나를 집에 놓고 왔는데 어머니가 그곳에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정말 아름다운 상형 문자지요. 학교 문터락이라고는 자식들 운동회 때 가본 게 전부인지라 어머니의 한글에는 거의 받침이 없지요. 어머니의 한글을 볼 때마다 한글 받침 무용론이라도 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제가 군 복무할 때 받았던 어머니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더라. 그걸 읽는데 어찌나 눈물이 솟던지 울컥이란 말을 새삼 깨달았지요. 아버님 편지는 한 통도 없었다는 걸 강조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연설을 받으실 만큼 아버지께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긴 병치레에 농사꾼으로 전혀 안 어울리는 흰 손가락에 가족보다는 남에게만 베푸는 방향에는 성품에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사라진 교무수첩이 하늘까지 잘 배달되어 그곳 술판에서 흰 구름 내다보며 즐거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른 술친구들은 부러워서 꺼이꺼이 포금을 하시려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갈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엊그제는 초롱산 건너다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큰애야, 아버지가 괜히 술 드신 게 아니다. 난 네 아버지 다 이해한다. 동생들 셋이나 잃고 술 아니면 어떻게 견뎠겠냐? 그만큼이라도 살아준 게 난 고맙다. 그래도 막내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가셨잖냐? 아버님, 아시겠지만 집을 좀 고쳤어요. 우리가 살던 위치는 그냥 창고를 쓰고요. 아래채는 입식으로 바꿨지요. 삼형제가 조금씩 모아서 기름 보일러를 놓고 부엌과 화장실을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집을 다 짓고 나니 누님이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케이블 TV를 놓아주었지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은 못 돼도 대낮에도 TV가 나오는 시원한 집이 되었어요. 양철 지붕 위에 커다란 접시 하나를 올려놓으면 하루 종일 여러 방송을 볼 수 있지요. 야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한 번에 주르륵 연속극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은근 살짝 우스갯소리를 잘해서 인기가 좋으신 어머님한테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사실 아주머니라고는 하지만 다 7순이 넘은 할머니들 아니겠어요? 고랑집 재당숙하고 행시비 아주머니만 빼고는 다 가부들이지요. 그 틀니와 중풍과 관절염들이 모여 야한 영화를 보는 대낮에는 동네 수탉도 울지 않지요. 저 양코백에 방아 찍는 것 좀 봐. 쟤들은 옷을 벗어도 신발은 신고 오네. 술치를 좋아하는 놈들은 저짓 하다가도 싸워야 하니까 가끈은 안 푸는겨.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어머님은 지금 새 교무수첩에다가 다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다음 교무수첩에는 I love you 라고 영어 대사를 적어 넣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배를 짜고 계시대요. 이제 당신이 입고 갈 옷만 짜면 그만 짠다 하시지만 겹시 담글 때까지는 매해 배틀을 안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입고 가신 옷은 할머니가 짜진 것이지만 아니에요. 그 옷 입고 가시며 얼마나 목이 메셨는지요. 아마도 선비만큼 서른 색깔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버님, 이제 술이 깊어지네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마주 앉으니 마음이 대동생 밑바닥처럼 낮아지네요. 아버님께 죄송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문을 닫을게요. 좋은 술 먹고 뭔 헛소리냐고 혼내시겠지만 철없는 녀석이 제만 편해질 심산으로 빗장 푼다고 토닥여 주시지요. 아버님께서 그리도 기다리던 큰 손자 이름을 제가 지었을 때 얼마나 수상해하셨던지요. 홍성장에서 쌀 몇 말 값을 주고 증명해 오신 이름을 제게 들이미시며 종손이라서 꼭 돌림자를 써야 한다고 푹 놓아놓으셨지요. 그 깜깜한 아버님의 등에 제가 뾰족하니
이 풍수를 놓았지요. 아버지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대요? 그야 물론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지. 그럼 내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대요? 그거야 당연히 예비가 지었지. 그럼 사나이로 태어나 저도 아들 하나 얻었는데 누가 이름을 지어야 된대요? 말없이 한참 누워 계셨던 아버님께서 벌떡 일어나 수건을 들이키셨죠. 요즘에 어머니를 안고 보로스를 주려고 해도 어머니가 잘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방아를 놓았지요. 어머니, 저한테 남자를 느껴요. 어째 자꾸 엉치를 뺀대요? 아니요, 이게 다 붙인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런겨. 미친놈. 남정네는 무슨? 어머니의 볼이 붉어졌지요. 가상키는 하다만 큰애 네가 암만 힘써도 아버지 자리는 어림도 없어야. 사랑받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아버지가 부러워요.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시죠. 얘야, 식탐, 약탐, 진탐 부리지 마라. 그런데 오늘도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과식과음을 하고 말았네요. 내일은 또 술 깨는 약에 비타민제 칙칙도 주워 봉지 삼키고 밀린 업무를 짐처럼 쥐고 이고 흥흥거리겠지요. 아버님, 그곳에서의 술자리는 어떠신지요? 심심하시면 노을처럼 불쾌한 얼굴로 시골집 양철 주부님이 스카이라이프로 놀러오시지요. 그곳 또한 하늘살이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틀리 빼고 웃으시는 어머니의 볼 우물에 한번 빠져들어야지요. 그럼 다음에 또 그걸 올리지요. 하늘놀이 편안하게 즐기시길 빌게요. 안녕히 계세요. 스카이라이프 하늘살이. 이 글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2010년인가? 2009년? 2010년이나 9년쯤에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에 있는 시인들이 한 편씩, 일주일에 한 편씩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편지를 쭉 써서 꽃이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써서 연재를 한겨레 신문에서 기획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제가 올렸죠. 편지가 이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겠어요? 원고 청탁 양이 길었어요. 도대체 뭔 할 얘기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지금 22년이고 이게 13년 정도 전이니까 그 시골살이 하는 시인에게 어떤 지면 하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면 한 지면이 그리고 사진도 좀 막 싣고 그런 기회가 안 오는데 그것도 충청도 대표로 내가 뽑혔으니까 당연히 쓴다고 덜컥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기워서 막 이렇게 조각부처럼 만드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겨레 출판에 편집장하고 문학 담당 기자 최재봉 기자하고 출판본부에 있던 편집장 김수영 씨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오면서 김종광 소설가를 데려오고 가면서 유용주 소설가를 이렇게 만나서 나오고 1박 2일 서산 쪽에 가서 2박 3일인가 놀았어요. 바다도 가고 낚시도 하고 술을 먹고 막 그랬어요. 아무 말도 없이 뜬금없이 같이 다녀가면서 놀았어요. 서산에서는 유용주 작가에게 이제 연재 조정래의 소설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될 때거든요. 그 연재를 이어서 연재를 부탁하려고. 그리고 천안쯤에 왔는데 이제 끝나올 때쯤에 왔는데 나를 같이 간 이유가 산문집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작에 말하지. 그럼 내가 다 열심히 놀았을 텐데. 나를 왜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김종광 벌써 고개 이렇게 돌리고 있어. 나는? 나는요. 넌 소설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
그건 조금 이따 올라가서 내릴 때쯤에 얘기해도 되는데 그 차례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종광 소설가에게 소설, 나는 산문집, 유영수 형에게 소설 이렇게 이제 이 약속을 하러 작가들 그 낚시질러로 투망 큰 걸 갖고 한겨레 출판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산문집 시인의 서랍 이거를 묻게 된 겁니다. 왜냐면 산문을 쓰긴 썼죠. 왜냐면 그 사이에 홍성신문에도 쓰고 홍조소식에도 쓰고 뭐 쓰긴 썼는데 다 시는 2, 3만 원 하는데 산문은 그래도 장당 4,000원, 5,000원을 주니까 조금 이게 좀 많아. 시 한 편이 맨날 삼겹살 1.5인분 정도 된단 말이죠. 3만 원, 2만 원. 근데 산문은 한 번 쓰면 1차 먹고 2차로 생맥주도 한 잔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나아. 산문대들이. 그래가지고 산문집을 엮을 때쯤에 산문 양이 많았어요. 다만 산문집을 엮겠다고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하려고 썼던 글들이어서 제 산문은 빼어난 산문도 아닙니다. 개정판이 다행히 나와서 디자인을 좀 옷을 갈아입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변했고 이만한 책도 있어요. 큰 글자 도서라고 3만 원짜리 책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이때요. 왔었는데 내가 출간 기념으로 왔는데 한번 슬쩍 보고 갖다 놨죠. 고향에. 그런데 우리 동네에 제 팬들이 많아요. 동네 아저씨들 중에 중졸이 계셔. 우리 어머니 내가 갖다 놓으면 그냥 뭐 그걸 읽는데 이렇게 한번 넘겨보면 다 알지 뭐 내가 다 내 얘기라도만 그런 뜻이야.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 어르신들 한 두 분은 진짜 깨알같이 다 읽으셔. 아마 그 집에 우리 집에 내가 갖다 놓은 책들은 그 집에 거의 다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나는 어머니 드렸는데 어머니의 소유를 어머니 스스로 누구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난 뭐라고 말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 내가 다 읽었어. 그럼 내가 앞에 쌓이는 부분 자르고 중고시장에 팔 수 있잖아. 내 거 내가 파는데. 근데 그냥도 팔어. 자기 책을 중고책에서 샀는데 내가 사인해 누구 준 게 와. 이걸 경험한 작가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자르고 막 상처받고 막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 솔직히 합칩시다. 당신들 받아서 뭐하러 보냈대. 읽지도 않을 거.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지.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상대방을 잘못 읽은 거야. 책을 선물하면 다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작가들이 해요. 사실 안 그렇습니다. 예의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좋게 하죠. 이렇게 라면 끓였을 때 딱. 자, 아버지의 검지 안상학. 이번 안상학 시는 제 시집 뒤에 잘 아시겠지만 표면을 겉표라고 합니다. 겉표자. 이게 첫 번째라고 해서 표 1입니다. 여기가. 우리말로는 이거를 책 날개라고 그래요. 이 책 날개가 표 2, 아라비아 숫자 2. 그러면 이쪽 광고가 좀 들어가는 여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표 3. 여기가 표 4. 여기에 표사글이 쓰여요. 그래서 표에 아라비아 숫자 4의 글입니다. 표사글. 여기에 안상학 시. 우리 안상학 시인이 6월 28일 날 김혜자 시인하고 오시죠? 6월 28일은 만해축전의 날입니다. 29일 날 만해 선사가 입적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해 한용운 시인이라고 하지만
또 불교적으로 많이 선사라고 입적이라는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선사라고 입적하셨기 때문에 28일 날 우리가 만에 축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는 천양희 시인께서 오시고 또 가장 우리들이 좋아하는 인기 투표 공동 1위 김혜자 시인과 안상학 시인이 오십니다. 사실은 공동 1등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볼 이유의 안상학 시인이 마음 섭할까봐 공동 1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상학 시인은 아마 이 부분 절대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상학 시인하고 이렇게 표사과를 받아서 내가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상학 시인의 아버지의 검지라는 시를 읽어야 할 사람이 잠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검지 안상학. 지문이 반들반들 다른 아버지의 검지는 유식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신체에서 눈 다음으로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독서를 할 때 밑줄을 긋듯 길잡이만 한 것이 아니라 점자 읽듯 다음 줄 읽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쪽마다 마지막 줄 끝낼 때쯤 검지는 혀에게 들러 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장 넘겼을 것이다. 언제나 첫 줄은 안중에 없고 둘째 줄부터 읽었을 것이다. 검지는 모든 책 모든 쪽 첫 줄을 읽은 적 없지만 마지막 여백은 반드시 음미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유식했을 뿐만 아니라 삿대질 한 번 한 적 아버지의 검지였지만 어디선가 이 시를 읽고는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여백을 읽고 있는 중이다. 중간에 이 계속해서 이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옮겨오면서 업자, 비읍시옷자리 그게 사라지거나 이렇게 바뀌는 건 파일 자체가 너무 제가 새로 받은 파일이 높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오류가 지금 나는 것을 지금 세 글자에 세 번 제가 고쳐 쓴 모든 글자가 업자죠. 비읍시 이걸 호환이 안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사라지고 어떤 상황은 어떤 한자로만 바뀌고 한자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 없는데? 제가 요 밑에 줄을 읽기 전에 우리 집에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한문 옛날 고서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추적해 들어가 보면 족보상으로는 증조 할아버지가 감찰 대부 부군, 지금 말하면은 경찰서장, 군 경찰서장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조선말 즈음에 매관매직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는 많은 그릇과 병풍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있어야 할 텐데 유일하게 오래된 고서만 있어요. 언뜻 들은 바로는 우리 동네에 서당이 불이 난 적이 있어서 그 책들을 우리 집 텃밭에 아마 묶어서 얼른 내놓고 불을 끈 사이에 영악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지게로 져다가 광 밑에 땅 속에다 묻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추측에는 그 가능성도 있다. 이걸 사실 글로 이렇게 내가 써놨지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 집 큰아들이 이 글을 보고 또 대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선친께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용서를 드리고요. 재밌는 일 하나는 이제 대가족이잖아요. 막 할아버지의 할머니 두 분의 할아버지의 막 이렇게 자식 하는 그 대가족의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신혼 부부가 기거할 방이 없잖아. 그래서 닭장을 없애고 추녀를 조금 이렇게
그래서 거기 밑에 닭장이 있었는데 그 닭장을 없애고 거기다 방을 하나 들여요. 텐마루를 걷어내고 그게 머리방이야. 멀리 있어. 머리. 부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멀리방이야. 사랑채가 있는 게 아니라 방의 제일 남쪽 거기에는 뒤주가 있고 그 다음에 닭장이 있고 텐마루가 있었어요. 방이 두 칸에. 그러니까 방을 하나 더 낸 거지. 그러니까 차지. 그래 이제 황토를 발랐어. 총이가 없잖아. 옛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송명실록. 송나라 명나라 실록 24권째 권인가를 다 뜯어서 쫙 펼치면 이 말이잖아.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한지는. 그걸 딱 붙여가 해가지고 벽을 다 바른 거지. 방바닥도 뭐 묻잖아. 방바닥도 붙였지. 온통 한자방이 된 거야. 한자방. 거기서 이제 내가 임신 수태에서 태어난 다음에 임신해서 태어난 다음에 한문 선생이 됩니다. 이 조기 교육에 그때 영어 쓰여 있는 것 좀 붙였으면은 그래서 제가 한자 쓰여 있는 라면 좋아해요. 신라면. 한문을 하게 된 그 연유를 억지로 대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송명실록은 그래서 마지막 권이 없어요.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위에 이제 한자라고 그러는데 위에 이렇게 하고 벽지가 오래되면 붙인 데다 또 붙이고 붙인 데다 또 붙이니까 벽지가 무겁고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울어. 제일 안에 있는 흙하고 붙어있던 게 떨어지니까 붕붕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다 걷어내고 새로 나무를 치고 얇은 베니아판을 붙이고 네모 반듯하게 벽지를 부리려고 뜯어냈어. 그랬더니 다 뜯는 순간 안에서 막 한자가 마지막으로 있는 조기가 다 나오게 된 거죠. 천정에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을 했죠. 마지막에 되죠. 나는 그 머리방에서 태어났다. 한자 투성이 방에서 잉태되고 자랐던 것이다. 불길 속에서 대담하게 책부러미를 전하는 아버지의 지게를 생각한다. 나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훔쳐다 다락방에 숨겨놓을까?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평생 읽어야 할 여백이 되셨다. 하늘이 되셨다. 세상에 어버이라는 전집은 단 한 권만이 있을 뿐이다. 별자리 장정의 우주 교과서. 아직도 나는 우리들은 아버지 돌아가신 분들을 회상하거나 그리우면 하늘을 보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본래 기독교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님의 정서가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을 우러러 어떤 영성 기도를 하던 오래된 우리 민족의 신앙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라는 시가 있죠. 여기에 이게 나태주 선생님 시입니다. 제 시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그런데 여기는 산문집이기 때문에 시처럼 나눠놓지 않고 산문으로 이렇게 잇대어 놨어요. 시인의 사람에서. 나태주 시를 한번 읽으시면 제가 답시로 화답시를 읽는 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심장에 구두도 맞지 않은 여자고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어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니는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니는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참 2만 분의 1로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최장 무슨 신우영 무슨 뭐 신우신호? 신우 무슨 신우신호? 예, 뭐 그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병상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쓰신 시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죠. 왜냐면 나태주 선생님이 아프실 때 나태주 장례 추진위원회를 당신이 다 만드셨어요. 위원장은 김상헌 뭐 어떤 시인 뭐 해서 쫙 해서 장례자 절차를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해달라 유언까지 다 이제 했는데 살아나셨어. 살아나셔서 스타 시인이 되셨죠. 시가 아주 짧아지면서 그 남은 시간을 감사와 어떤 소중한 사람들에게 좋은 맑고 깨끗한 시를 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으셨던 일찍이 30대 후반에 장학사를 하시면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고 그 뒤로 공주문화원 원장, 지금 뭐 풀꽃문학관장 뭐 여기서 끊임없이 일을 많이 하셨죠. 책도 나머지 다른 분들에 비해서 20배는 더 많이 내시고 많이 쓰시고 편지도 많이 쓰시고 아주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삶이 끝자락에 다 가신 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지순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아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자기가 떠나야 할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믿었던 하나님에게 원망 다 넣으면서 나한테는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 너무하지 않냐 병상에서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의 짝을 이루는 시를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고는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에 대한 화답시입니다. 라는 주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46쪽에 실려 있는데 조금 나뉘어져 있죠? 읽기 좀 편하고 눈이
지치지 않게 조금 나누는 것뿐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감사의 5월이죠.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감사를, 어버이날은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15일은 스승에 대한 감사를, 또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감사를, 또 이날만 감사할 수 없어서 나머지 모든 날도 감사해야 되는 참 실록의 계절, 만물이 정말 생동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뇌에도 고랑이 있다고 그래요. 고랑은 두둑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 뇌에도 그 고랑과 두둑에 좋은 생각들을 심어서 그 생각들이 또 세상의 글로 말로 다시 되돌아 나와서 또 그 글과 말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마워, 이런 글들을, 이런 말들을 세상에 내놓아 주어서 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또 실행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또 다잡아보는 5월입니다. 남은 5월도 더 싱싱하고 알차게 지내다가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